우리 태양계 안에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라고 불러온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크기, 무게, 그리고 구성 성분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생명으로 가득한 반면 이 행성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금성입니다. 처음 보면 밤하늘에서 평범하게 밝게 빛나는 별처럼 보입니다. 사실 달 다음으로 하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금성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철을 녹이고 우주선을 부수며 탐사선을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냉전 시대에 한 나라가 그 행성에 여러 번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소련입니다. 현대 세계가 지금 화성과 그곳에 미래 식민지를 세울 가능성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1960년대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화성이 아니라 금성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천문학자들은 화성이 춥고 건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강력한 망원경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금성은 어떨까요? 상황이 다릅니다. 표면을 볼 수 없습니다. 금성은 매우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마치 영구적인 폭풍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이 열대정글 세계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늪과 이상한 식물, 외계 생명체로 가득 찬 습한 행성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서 어떤 이들은 여기가 조금 더 따뜻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금성은 천국이 아니라 극도로 심각한 온실 효과의 행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금성의 대기에서 열이 갇혀서 결국 행성의 기후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련 탐사선이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경쟁이 한창일 때 미국과 소련은 단순히 과학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선전, 그리고 세계 지배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을 때 세계는 이미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유리 가가린을 최초의 우주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성에 가장 먼저 도달하고 싶어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첨단 컴퓨터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대적인 AI 내비게이션도, 고속 프로세서도, 정교한 시뮬레이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계산은 원시적인 컴퓨터와 수학적 추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엔지니어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베네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금성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소련의 우주 탐사 임무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탐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우주과학의 역사에서 탐사선들은 1960년대 초에 처음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탐사선은 우주에서 사라졌고 어떤 것은 발사 도중 폭발했습니다. 어떤 탐사선은 통신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은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고장나기도 했지만 소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거듭되면서 그들은 금성이 얼마나 적대적인 환경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금성 대기가 거의 순수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이후 나사 임무에서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금성 표면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0배 이상 강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마치 바닷속 1km 깊이의 물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압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성 표면의 평균 온도는 화씨 800도, 섭씨 460도 이상에 달합니다. 수성보다 더 뜨겁습니다.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까운데도 그렇죠. 그 이유는 폭주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행성 과학자들과 나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금성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층이 너무 두꺼워서 열이 대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이 더 뜨거워질수록 식을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 결과 거대한 압력솥 같은 행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소련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1970년대 베네라 미션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단순히 금성에 접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금성의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탐사선들이 하강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금성의 구름은 평범한 물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산구름이었고 산성비와 독성 공기, 그리고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무 보호 없이 금성에 놓이면 몇 초 만에 위험해질 것입니다. 탐사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데도 역사적인 임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라 7호 착륙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표면에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송한 우주선이었습니다. 비록 오래 버티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금성 표면 도달이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로 소련은 그들의 임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베네라 탐사선들이 도착했을 때 인류는 처음으로 금성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정글도 아니었고 바다 행성도 아니었으며 외계의 낙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세계였습니다. 어두운 하늘, 바위 투성이에 파괴된 지형, 두꺼운 주황색 대기, 그리고 끝없는 종말 같은 열기. 베네라 13호 임무에서 온 사진들에 따르면 금성의 표면은 화산 황무지와 산업용 용광로가 결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탐사선들은 극한의 환경 때문에 겨우 1시간 정도만 버티다가 결국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다시 탐사하지 않았던 거죠. 과학자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금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기 가장 어려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금성은 현대 과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금성은 기후 시스템이 통제불능이 된 행성의 미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금성에도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 효과가 심해지면서 금성의 물은 점점 증발했고 결국 행성 전체가 건조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경고입니다. 한 세계의 기후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수십 년 동안 금성에 인간이 성공적으로 착륙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금성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에 따르면 현대 기술을 이용해 금성을 다시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임무들이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금성의 두꺼운 구름 아래에는 여전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성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 뜨거움이 아니라 이런 일이 우리 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연이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소련에게 희망을 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사선이 금성에 도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초기 소련 우주선들은 지구로 제대로 된 정보를 보내기도 전에 모두 통신이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신비로운 섬에 탐험가로 보냈는데 그가 무엇을 봤는지 말하기도 전에 통화가 끊긴 것과 같습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연구하느라 바쁜 동안 한 나라는 조용히 주목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1962년 나사는 인류의 금성에 대한 관점을 바꿀 임무인 마리너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행성 근접 비행 임무였습니다. 표면에 착륙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까이 접근해서 행성에 대한 최초의 실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탐사선이 금성에 가까워지면서 행성의 대기에서 방사선과 온도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 데이터에 따르면 상층 대기에서 측정했음에도 이미 매우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뜨거운 열대 세계도 아니고 습지 행성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우주에 있는 거대한 오븐이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에 따르면 마리너 임무에서 감지된 온도는 섭씨 400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건 아직 궤도에서 측정한 값일 뿐입니다. 즉, 실제 표면에서는 조건이 훨씬 더 극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폭주 온실 효과에 대한 이론이 더욱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지구에도 온실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이 온실 효과 덕분에 우리 행성의 온도가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큼 유지됩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그 시스템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질수록 열이 더 많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행성이 더워질수록 그 영향은 더욱 심해져서 결국 전 세계가 지옥처럼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더위만이 아닙니다. 마리너 2호가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이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금성의 구름층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무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 높이는 거의 80km에 달합니다. 마치 거대한 담요로 행성 전체를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망원경으로는 표면을 거의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금성의 진짜 모습은 당시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곳에 생명체 존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환경 때문에 미국은 점점 금성 탐사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산과 자원을 달 탐사와 미래의 화성 탐사 가능성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사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소련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미국이 금성에서 멀어지는 동안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업적을 차지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대신 베네라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더 견고한 우주선, 더 발전된 열차폐, 더 두꺼운 내압 구조, 그리고 더 절박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성에 착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금성의 진짜 악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966년이 되자 우주 경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먼저 우주에 도달하느냐의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금성의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이었습니다. 1960년대가 우주 경쟁의 가장 큰 순간 중 하나에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다른 방향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은 여전히 금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가 역사적인 달 착륙 임무를 준비하는 동안 소련의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이전 탐사선보다 더 크고 더 견고한 우주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의 베네라 임무가 탄생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주로 보내는 금속 캡슐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이미 금성이 평범한 행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 행성의 열기, 압력, 그리고 독성대기에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탐사선은 더 무거워졌고 장비는 더 복잡해졌으며 임무도 훨씬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탐사선의 온도계, 가스 분석기, 압력 센서, 레이더 장비 등 다양한 과학 장비를 장착해서 금성의 대기권을 내려가면서 조건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강 캡슐입니다. 이 캡슐은 금성에 도착하면 본체 우주선에서 자동으로 분리되는 별도의 포드입니다. 그 후 낙하산이 펼쳐지고 대기 정보를 수집하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계획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베네라 3호 임무가 발사되었을 때 우주를 비행하던 도중에 또다시 시스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과학 데이터를 보내기도 전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임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탐사선이 금성에 충돌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물이 다른 행성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착륙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추락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쇳덩어리를 외계 행성에 직접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우연히 도달한 것이지만 이건 역시 우주 탐사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소련 미션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우주선을 달과 금성, 화성에 최초로 충돌시킨 나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단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베네라4 미션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행성의 대기에서 성공적으로 정보를 전송한 최초의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캡슐이 금성의 두꺼운 구름 속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놀라운 정보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상층부에서는 상태가 비교적 정상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곳에는 지구의 더운 날과 거의 비슷한 층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춥지도 않고 바로 치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자
그때부터 금성은 악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밀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우주선을 감싸고 짓누르며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아주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우리는 공기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거의 액체처럼 무거울 정도입니다. 베네라 캡슐이 계속 하강하는 동안 압력이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갑자기 송신이 끊겼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통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금성의 대기가 너무 무거워서 캡슐이 으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치 청량음료 캔이 으깨진 것처럼요. 그때 그들은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성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평범한 우주선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열 차폐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에 도달하고 싶다면 역사상 가장 견고한 로봇 장치 중 하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탐사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소련은 다음 임무들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물러섬은 없었습니다. 1969년 그들은 연이어 베네라 임무들을 발사했습니다. 표면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미국은 또 다른 인류 역사를 바꿀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이 시점에서 우주 경쟁에서 소련은 그 10년의 가장 큰 승부, 즉 달 착륙에서 확실히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달에 인간을 보내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소련 지도자들은 그 격차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성이었습니다. 소련에게는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성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 있다면 여전히 그들이 행성 간 탐사의 진정한 왕임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우주선을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베네라 탐사선들은 더 이상 평범한 우주 캡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장갑 탱크와 같았습니다. 더 두꺼운 강철 외피, 더 견고한 외부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성의 극심한 열로부터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티타늄 구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 내부에 작은 벙커를 만든 것과 같았습니다. 착륙 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추가로 충격 흡수 장치도 장착했습니다. 사실 소련 엔지니어들도 일반 낙하산 시스템으로 금성에 제대로 착륙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1970년 금성 탐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베네라 7호 임무였습니다. 우주선이 금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고 캡슐의 속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의 분석에 따르면 낙하산이 너무 뜨거워서 찢어지거나 녹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탐사선이 갑자기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처럼 빠르고 통제할 수 없이 곧장 금성의 표면으로 향했습니다. 지구에서라면 그런 식으로 착륙하면 우주선은 바로 파괴됐을 겁니다. 그래서 베네라 7호의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소련의 관측자들은 또 한 번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한 신호가 계속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안테나는 망가졌고 우주선도 심하게 손상됐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금성 표면에서 직접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던 악몽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탐사선의 측정에 따르면 금성 표면의 온도는 거의 47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이해하려면 그 온도는 산업용 오븐이나 장작 화덕 피자가마안의 온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전자기기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기계들도 그런 환경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소련은 오히려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비록 달 경쟁에서는 졌지만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행성, 즉
금성이나 화성의 비밀을 최초로 발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이는 우주에서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심우주 탐사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71년에 그들은 우주선을 보내 화성에 최초로 연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비록 신호가 완전히 끊기기 전까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금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임무에서 그들은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베네라 8호 임무입니다. 이번에는 탐사선이 표면에 제대로 착륙했고 거의 1시간 동안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성에서 생존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극심한 열 외에도 그곳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거의 90배나 더 강합니다. 마치 바닷속 1km 아래에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금성의 하층 대기는 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자동차 배터리 안에 사용되는 그 화학물질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성의 거의 모든 환경이 당신의 우주선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열, 압력, 산, 독성가스. 하지만 베네라 8호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소련 엔지니어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충분한 빛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다른 행성 표면에서 찍힌 최초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임무를 위해 소련은 이전보다 더 독특한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베네라 9호 임무입니다. 이 우주선의 무게는 거의 5톤에 달합니다. 성인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와 맞먹는 무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착륙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은 베네라 7호가 아주 빠르게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작동했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이상 큰 낙하산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주선 자체의 두꺼운 구조를 이용한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금성대기로 우주선 속도를 줄이기로 했고 그곳에서 베네라 9호의 새로운 공기역학적 설계를 했습니다. 금성대기는 매우 독특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너무 두꺼워서 거의 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범한 공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대기의 강한 저항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실패, 사고, 거의 불가능한 임무 끝에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1975년에 인류는 처음으로 금성의 실제 표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도 아니고 예술가의 상상도 아니며 다른 행성에서 온 진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조용하고 어둡고 마치 죽은 듯한 세계, 마치 종말의 끝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금성에서 온 첫 번째 사진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외계 도시도 없었고 이상한 식물도 없었으며 움직이는 생명체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 세계가 본 것은 조용한 장소, 온통 바위와 먼지, 그리고 파괴된 지형뿐이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화산 황무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단순해 보여도 그 사진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다른 행성의 표면에서 찍힌 진짜 사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네라 9호 미션에서 온 첫 번째 이미지는 착륙선 주변의 뾰족한 바위들과 모래 같은 땅을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그 후 베네라 10호 미션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착륙선이 도착한 곳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형이 더 평평했고 큰 바위가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지역은 고대 용암 흐름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금성에 오랜 기간 강력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몇 연구자들은 여전히 화산 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금성에서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무가 여전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카메라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금성의 대기가 너무 뜨거워서 우주선이 하강하는 동안 카메라가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에 도달하기도 전에 렌즈가 녹거나 바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강 중에 카메라를 덮을 수 있는 자동 보호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항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베네라 11호 임무와 베네라 12호 임무 같은 몇몇 임무에서는 렌즈 캡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주선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착륙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커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갔는데 카메라 뚜껑을 빼는 걸 깜빡한 것 같네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금성 탐사 중 하나인 베네라 13호 임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가 세계에 금성에 대한 가장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인류는 다른 행성의 표면에서 촬영된 컬러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공개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주황색 하늘, 옅은 색의 바위들, 그리고 인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미션 데이터에 따르면 탐사선은 높은 지형이나 절벽 같은 지역의 가장자리에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깊이감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학자들은 이것이 진짜 장소라는 것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림도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도 아니며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사진에서는 우주선의 일부와 그 아래에 있는 이빨처럼 생긴 독특한 금속 구조물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은 착륙 시스템에 금속 핀과 안정장치를 달아서 탐사선이 금성의 두꺼운 대기 속으로 떨어질 때 너무 많이 회전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륙 중에 우주선이 안정성을 잃으면 완전히 뒤집히거나 데이터 전송도 못하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네라 13호의 임무는 사진만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추 장치도 탑재하고 있었죠. 네, 말 그대로 금성의 땅을 실제로 뚫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행성 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금성의 일부 암석은 지구의 화산암과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굳어진 화산재와 현무암 유형의 물질로 이는 우리 행성의 해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금성에는 강력한 화산 활동의 역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 베네라 탐사선이 한 일 중에는 마이크 탁재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처음으로 금성 표면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드라마틱한 외계인 소리도 괴물이나 이상한 신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약한 바람 소리와 매우 무거운 대기 아래에서 작동하는 우주선 자체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음일 뿐이더라도 그 소리가 다른 행성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인간이 결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세계의 숨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베네라 13호 이후에 베네라 14호 임무가 이어졌습니다. 이 임무는 다시 한번 금성의 많은 부분이 화산암과 광활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어떤 우주선도 금성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진들이 행성 표면에서 찍힌 마지막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왜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비싸며 위험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화성은요? 그래서 로버들은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었고 수킬로미터씩 이동하면서 환경을 계속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가장 오래 버틴 베네라 착륙선도 겨우 2시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입니다. 그렇게 비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후에 말이죠. 게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소련도 점점 붕괴되었습니다. 국가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경제가 약해지면서 우주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나사는 화성과 다른 더 실용적인 임무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 관계자들을 수십억 달러를 단 몇 분만 지속될지도 모르는 임무에 쓰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여전히 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적 규모로 보면 금성은 지구와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인간이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꿈꿨던 행성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태양계에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